2025년 2월 22일 토요일 밤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강원국의 글쓰기 강원국 지은이 강원국님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글을 쓰다가 남의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출판사에 들어갔고 난데없이 베스트셀러 저자가 돼서 지금은 저자 겸 강연자로 살고 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쓴 건 아니었다. 30대 중반까지는 증권회사 홍보실 사원으로 열심히 저녁 약속을 쫓아다녔다. 대우그룹 회장의 연설을 쓰다가 김대중 정부 때 연설비서관실로 옮겼다. 그리고 운명처럼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맡았다. 지금도 책에 서명을 할 때에는 김대중처럼 노무현 가치를 즐겨 쓴다. 누구처럼 누구같이 살고 싶었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지금은 그냥 글 쓰는 사람 강원국으로 살고 있다. 걸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 평생 신경성 위험을 달고 지냈다. 글쓰기로 지식자장농을 이룬 뒤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만큼 어떻게 써야 창피는 안 당할지, 어떻게 써야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지 궁리하는 것 하나는 1등이다. 이 책은 그 궁리의 상처들이자 축적물이다. 결론은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내 글을 써야 한다는 거다. 이 책의 그 헤아림과 방법에 관한 내 생각을 담고자 했다. 이제는 나답게 강원국답게 살아간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누구나 시작은 막막하다. 2장 남과 다른 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장 쓸수록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4장 실제로 글은 어떻게 쓰는가. 5장 사소하지만 결코 놓쳐선 안 되는 글쓰기 환경. 책을 펴내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첫 책 대통령의 글쓰기를 내고 1000번 가까이 강연을 했다. 블로그 홈페이지에 2000개가 넘는 글을 썼다. 모두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다. 첫 책 출간 이후 1500일 가까이 글쓰기에 관해서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글쓰기로 고통받는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생겼다. 28년간 암중모색과 고군분 두 과정을 거쳐 얻은 나의 글쓰기 방법론이다. 청와대 경험을 대통령의 글쓰기에 녹였고 기업에서 겪은 얘기로 회장님의 글쓰기를 썼다. 둘 다 나의 책이 아니다. 관찰기이자 대통령과 회장에게 배운 글쓰기론이다. 이제 비로소 내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습득한 모든 글쓰기 노하우를 담았다고 자부한다. 한 사람의 28년 경험을 이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다. 원고 하나하나가 2시간짜리 강의 내용이다. 모두 읽으면 100시간 강의를 듣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많은 글쓰기 책의 큐레이터 역할을 자임하고자 했다.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다른 글쓰기 책을 읽을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썼다. 이를 위해 글쓰기에 관한 책을 100권 가까이 읽었다. 그 내용이 이 책 구석구석에 녹아있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나면 글쓰기가 두렵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쓰느라 힘들었다. 이제 당신이 읽느라 고생할 차례다.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누구나 시작은 막막하다. 내가 방송에 나가도 되는 이유. 글쓰기는 자신감이 절반. 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면 된다. 첫째, 쓰고 나서 편집하면 된다. 퇴고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둘째, 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셋째, 당신이 쓴 글에 다른 사람은 그다지 관심 없다. 당신이 다른 사람 글에 크게 관심 없는 것처럼. 넷째, 자료 열심히 찾고 시간을 들이면 된다. 다섯째, 최선을 다해 쓰고 남에게 보여주면 된다. 글은 다른 사람 의견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일부러라도 자신감을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이유는 3가지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쓸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2번째 이유는 과도하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글이 안 써지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필요한 3번째 이유는 언제든 내가 쓴 글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글쓰기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내 글에 호의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글을 쓰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작가는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라고 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일정 분량을 쓰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자신감은 성실함에서 나온다. 내가 열심히 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글을 열심히 쓰면 뿌듯하다. 새벽까지 쓰고 나면 스스로가 대견하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 힘으로 또 열심히 쓴다. 일정 시간이 아니라 일정 분량을 매일 써보자. 하루 1시간씩 쓰지 말고 하루 원고지 5매씩 쓰자고 다짐해보자.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원고지 5매는 다르다. 어느 날은 금세 써지고 어느 날은 온종일 걸린다. 변화가 있다. 오늘은 빨리 써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단 분량은 최소한으로 정하자.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는 것이 기묘하다. 글로써 목표를 이루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글을 잘 써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많다. 작가가 되겠다는 혹은 책을 쓰겠다는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자신감은 저절로 붙는다. 나는 스스로 자신감이 가져도 좋을 만한 이유를 찾는다. 그동안 글을 많이 쓰지 않았다. 이제 고작 3권째다.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전도가 양양하다. 내 인생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는 시간이 있다. 시간이 있는 한 언젠가 좋은 글을 쓸 것이다. 방전된 배터리로는 시동을 걸 수 없다. 문제는 욕심이다. 글도 이렇게 써야 한다. 일단 써놓고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 100점 맞겠다는 욕심으로 1번부터 푸는 것은 첫 문장부터 완벽하게 글을 쓰려는 마음과 같다. 그러면 부담만 커지고 신이 나지 않는다. 명문장을 쓰겠다는 욕심으로 첫 문장부터 비장하게 달려들기보다는 허접하게라도 하나 써놓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심적 부담이 덜하다. 비록 허름하지만 여차하면 내놓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글 쓸 때 욕심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자료에 관한 욕심이다. 읽다 보면 누더기 느낌이 나는 글이 있다. 억지로 끼면 흔적이 역력하다. 용접한 부위가 우툴두툴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은 찾아놓은 자료가 아까워서 꾸역꾸역 쑤셔 넣은 탓이다. 자료를 찾다 보면 더 찾고 싶어진다. 더 찾으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다. 어느 지점에서 타협해야 한다. 아는 것을 표현하는데도 욕심이 개입한다. 이 글에서는 이것만 써야 하는데 저것도 안다고 말하고 싶다. 좀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그러다 보면 글쓰기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더러 글도 나빠진다. 핵심에서 벗어나 중언부언하기 십상이다. 멋있게 쓰려는 욕심에 글이 느끼해진다. 형용사, 부사가 난무하다. 취사 선택의 분별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것은 쓰고 어느 것은 버릴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는 것 중에 하나만 쓰는 절제는 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우라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여백의 미가 느껴진다. 독자에게는 필자가 숨겨둔 메시지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준다. 소풍 가서 보물을 찾았을 때 느끼는 뿌듯함 같은 것이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 쓰고 싶은 말을 남겨두자. 그것이 글 쓰는 사람의 여유다. 누군가 잘 보이고 싶은 욕심도 장애물이다. 평가를 낮게 받지 않을까 지적당하지 않을까 두렵다. 일종의 주목 공포증이다. 나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강박 장애를 겪었다. 글을 읽는 사람은 글쓴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관심 없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그 얘기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집중하는 게 맞다. 글쓰기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글쓰기 실력이 80점인 사람이 마치 100점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글을 못 쓰고 끙끙 앓는다. 혹은 자기 스스로를 100점이라고 착각한다. 머릿속에 든 만큼, 마음으로 느낀 만큼, 나의 글쓰기 수준만큼 써서 보여준다 생각하면 못 쓸 게 없다. 글쓰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다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글을 쓸 때 주제 하나에 집중한다.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몰두한다. 감동, 재미, 논리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여러 개 있을 때 신경 써도 늦지 않다. 오직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생각한다. 하나의 주제에 몰입한다. 하나에만 집중하면 욕심이 사라진다.
글쓰기가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말과 달리 글에는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말과 글은 한 몸이다. 어휘력과 논리력 등 요구하는 역량이 같다. 결정적 차이는 시간의 문제다. 말은 곧장하고 글은 시간이 주어진다. 글을 쓸 때는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 잘 쓰려고 한다. 그래서 어렵다. 말은 욕심낼 여지가 없다. 준비 없이 즉각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소식이 붙을 틈이 없다. 그러나 글은 다르다. 자신이 아는 것을 보여주고 잘 쓴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궁리한다. 그만큼 쓰기가 어려워지고 사족이 붙는다. 글은 말하는 것처럼 쓰는 방법이 있다.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을 짧게 짧고 그때까지는 하늘이 뚝뚝 나도 마친다는 생각으로 쓴다. 그러면 글이 좋아지기도 한다. 촉박하게 쓰는 것과 함께 분량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량을 200자원거지 한 매로 한정해놓고 써보라. 욕심은 천성이다. 가만 놔두면 발호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한다.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굳이 이번에 다 쏟아 놓을 이유가 없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만 쓴다. 토해놓는다는 심정으로 쓰면 금세 쓸 수 있다. 일단 뭐라도 쓰는 것은 나중에 고치기 위해서다. 남겨둬야 다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글은 한 번 쓰고 말 게 아니다. 쓸 수 있다고 다 써버리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욕심나는 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보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바닥까지 내려가 쓰는 것도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내가 지금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글에는 쓰고 싶은 글과 써야 하는 글이 있다. 쓰고 싶은 글을 쓸 때는 접근 동기가 필요하다. 즉 칭찬이 동기부여를 한다. 쓰기 싫은데 써야 하는 글은 회피 동기가 필요하다. 지적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접근 동기로 글을 써야 한다고 믿는다. 못 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쓰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5가지 접근 동기가 필요하다. 먼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기적인 글쓰기를 해야 된다. 내가 재밌고 나에게 유용하고 스스로 감동한 남에게 줄 게 생긴다. 독자를 위해서만 쓰는 글은 쉬이 지친다. 내가 쓰는 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따져봐라. 어떤 글을 써야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나의 미래를 밝혀줄지 찾아봐라. 찾아낸 바로 그것을 써라. 그래야 신바람이 나서 쓸 수 있다. 자료도 찾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유심히 관찰도 하게 된다. 내가 쓰는 길이 내 밥벌이와 연관되면 더 좋다. 그것이 가장 힘센 글쓰기 동기부여다. 그런 사람은 독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독자의 좋은 반응을 얻기 자신을 들볶거나 애면 걸면 하지 않는다. 2번째는 보상이다. 3번째는 모방이다. 4번째는 성장이다. 마지막 동기는 글을 잘 쓰면 멋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꾼다. 멋있다는 건 무엇인가? 물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멋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멋있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다. 글쓸 때 가슴이 뛴다는 사람도 멋있다. 소설가를 꿈꾸며 시인을 꿈꾸며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지금 어느 수준의 글을 쓰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쓰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멋있다. 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넘어 위대하다. 어떻게 해야 글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하나는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이다. 일정한 장소, 시간에 반복적으로 글쓰기를 시도해야 하고 시도하기 전에 의식을 치러야 한다. 직업적으로 글 쓰는 작가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 저마다 글 쓰는 시간대가 있고 글을 쓰기 전에 나름의 의식을 치른다. 글 쓰기 전에 정장으로 갈아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기구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사람도 있다. 특정 장소에 가야 글이 써진다는 사람도 있다. 학교 다닐 때는 누구나 공부하는 게 싫다. 방안을 뒹굴뒹굴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데 걱정만 한다. 점점 불안하고 괴롭다. 그 괴로움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괴로움보다 커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는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공부하는 것이 생각하는 만큼 괴롭지 않다. 우리의 무의식에 글 쓰고 싶은 마음을 장착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기 쉬운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쉬운 일을 하면 무의식이 바로 할 틈이 없다. 나에게는 메모가 그렇다. 수시로 메모한다. 쉬운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무엇이건 상관없다. 글쓰기와 관련된 자신에게 맞는 쉬운 일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되풀이한다. 쉬운 일과 반복이 만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 반복과 함께 목표, 주제, 장소, 시간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하루
3줄 이상 쓰는 게 목표다. 주제는 글쓰기이며 말하기나 소통, 리더십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기도 한다. 글 잘 쓰는 비결을 말하라면 나는 3습을 꼽는다. 학습, 연습, 습관이다.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습관이다. 단순 무식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글쓰기 트랙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글쓰기를 일상의 일부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서도 콩나물은 자란다. 내가 글쓰기에 관해 가장 많은 영감을 받은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글쓰기가 벽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다른 장르로 관심을 돌리라. 문학에서 음악이나 미술로 갈 수도 있고 소설에서 시나 수필로 갈 수도 있다. 둘째, 정통 글쓰기에서 벗어나 단순 정보 전달로 옮겨가라. 셋째, 절필하라. 바르트답다. 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일시적 고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고비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글 쓸 때도 마찬가지다. 고비가 왔을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의연하게 맞서야 한다. 글이 안 써지는 상황은 토하기 직전 술자리나 회의에 불려나가는 상황과 같다. 어느새 술병은 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난다. 글도 언제가 써진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글은 전염성이 강하다.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듯 우리는 좋은 글에 쉽게 감염된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다. 글을 읽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남의 글을 모방한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읽는 책의 저자처럼 잘 쓰고 싶은 욕구가 발동한다. 그리고 책 속의 글을 흉내내게 된다. 모방은 창조의 원천이요 가장 훌륭한 학습 방법이다. 우리는 모방하면서 말과 글을 배웠다. 자기 글이 독창적이라고 확신하는 한 그 누구도 모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방에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의 창조자 말고는 없다고 단언한다. 어차피 좋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해버렸다. 좋은 음악은 베토벤이 다 만들어버렸다. 그나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것을 니체가 다 써먹었다.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클리셰, 판에 박은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 글쎄가 글의 무덤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진부한 표현을 삼가하면서 역설적이게도 글쟁이들은 자기만의 클리셰를 갖고 있다. 즐겨 쓰는 표현과 전개 방식이 있다. 자주 쓰는 어휘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클리셰를 삼가라고 한다. 이미 자신들이 구축한 클리셰는 넘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클리셰는 문체, 스타일, 패턴이라고 이름 붙인다. 내가 보기엔 그게 바로 클리셰다. 우리도 자기만의 클리셰를 갖자. 아니 꼽더라도 그들이 선점한 클리셰를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어차피 그들도 처음에는 누군가를 모방했고 그것은 그들의 전문 특허가 아니다. 모든 글은 이미 있는 글의 변형이다. 글깨나 쓰는 사람은 시작하는 방법을 10개는 갖고 있다. 돌려막기 하듯 이번에는 이것, 다음에는 저것을 쓴다. 이들의 시작 방식을 유형별로 나눠 기억해뒀다 써먹어보자. 어차피 그들도 처음에 누군가를 모방했고 그것들은 그들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흔한 방식이지만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작과 끝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평범하고 담백한 시작도 가능하다. 핵심 개념을 정의 내리는 것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 뜬금없는 시작, 예상 밖의 시작도 좋다. 하고자 하는 말의 복선을 깔아주는 방법도 있다. 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 첫 문장을 공부하기 좋은 것은 소설이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소설의 첫 문단만 이것저것 읽어보자. 명작 소설의 첫 문장만 모아놓은 책도 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해보자. 자기만의 시작 필살기를 갖춰야 글쓰기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4장 실제로 글은 어떻게 쓰는가. 두 사람을 올린 첫 문장과 끝 문장, 글의 시작과 마무리. 이런 말이 있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 일은 영하 30도 시베리아 벌판에서 몇 달씩 묵혀둔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손은 꽁꽁 얼어 굳어있고 차창 밖에서는 북극곰이 덮칠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머릿속은 굳어있고 과연 내가 쓸 수 있을지 공포감이 엄습한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백지는 가능성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첫 문장을 쓰는 것은 두려움이자 용기이고 설렘이다.
나는 글을 쓰기 전에 다음에 세 가지를 떠올리며 첫 문장의 부담과 욕심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용두사미하지 말자. 처음부터 악쓰면 목이 쉰다. 클라이맥스는 뒤에 있다. 쓰기 전에 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을 하면 생각이 떠오른다. 말은 기억의 우물에서 생각을 길어올린다. 또한 말은 말을 불러온다. 말한 뒤에 쓰면 알아듣기도 좋다. 친근하고 생생하다. 구어체로 쓰기 때문이다. 그 대신 구어체는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듯 쓰고 쓰듯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할 때는 글 쓰듯 말하고 쓸 때는 말하듯 쓰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쓴다. 이야기하듯 쓰려면 재밌게 쓰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자면 쉽게 쓰려고 할 것이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군가 말해보면 깨닫게 된다. 쓰다 막히면 누군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라. 듣기 역시 말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쓰기의 토대다.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잘 쓴다. 혹시 상대가 말할 때 가로막고 끼어든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듣다가 할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잘 들으면 생각이 난다. 들으면서 정보가 입력된 것이다. 말만 하면 정보를 잃지만 들으면 얻는다. 수지 맞는 장사다. 말하기야 글쓰기 미천을 챙길 수 있다. 잘 들어야 공감할 수 있다. 말과 글과 생각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은 말과 글로 표현된다. 생각이 났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말과 글로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생각은 말과 글로 만들어진다. 말을 하고 글을 써야 생각이 난다. 말과 글은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생각이 좋다,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는 의미는 별반 다르지 않다. 말을 많이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자. 말 잘하는 사람이 잘 쓰는 것은 당연하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논증하는 글을 잘 쓴다. 감성적인 말을 잘하면 감동을 주는 글을 쓸 여지가 많다.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해학적인 글을 쓸 확률이 높다. 본질적인 접근을 잘하는 사람은 해법을 찾는 글에 능하다. 비판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찾아내는 글쓰기에 적합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말은 잘하는데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글은 좀 쓰겠는데 말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성격과 습관 탓이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말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으면 글쓰기가 편하다.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많이 해봤느냐다. 말하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말하기가 용이하다. 평소 글과 가깝게 지낸 사람은 글쓰기가 편하다. 습관적으로 많이 해본 것이 쉽다. 하기 나름이다. 성격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면 성격도 변하고 습관도 만들어진다. 물론 순발력 있는 사람은 글보다 말에 능숙하고 깊이 사고하는 사람은 말하기보다 글쓰기를 잘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보다 말과 글의 본질과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글쓰기에 훨씬 더 유익하다. 말을 잘하고 싶으면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한다.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열정적으로 말하게 된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빠져든다. 하고 싶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듣고 써보면 된다. 또한 말은 관심사가 생겼을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나 지위에 놓였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실력이 일치월장한다.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책을 쓰고 강연하면서 말을 잘한다는 걸 알았다. 청와대 경험을 책으로 써서 공유하지 않으면 특권을 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 그분 덕분에 나는 대통령의 글쓰기를 썼고 글쓰기 강연을 하고 있다. 송구하게도 또 다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 선택과 배열을 잘해야 한다. 첫째는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이야기 천지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화, 사례는 물론 영화 줄거리나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전하는 것도 이야기다. 고사, 우화, 신뢰, 신화, 영화, 전화, 전래 동화들도 이야기이다. 역사에는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이야기 교본이 문학작품도 있다. 그림이나 음악에도 이야기가 담겨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오늘 신문만 봐도 이야기가 넘친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이야기다. 매일 겪는 일상 중에서 재미와 의미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잡아내보자. 재미있는 일이란 남들이 늘 겪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늘 하는 일은 재미없다. 재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감동을 주려면 의미가 필요하다. 의미는 느낌이나 깨우침을 준 일이다. 사람은 의미에 감동한다. 일화 에피소드에 교훈 시사점을 입히면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야기가 준비되면 그 다음은 배열이다. 좋은 이야기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혹시 그것 아세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식이다. 그런 다음 독자가 한눈 팔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무엇보다 구성이 치밀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는 등장인물과 사건이 따로 놀지 않고 인과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의도가 있다. 전개 또한 상투적이지 않아야 한다. 글쓰기 고수와 하수의 차이. 쓰지 말고 고쳐라. 명문을 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한 작품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고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십 수백 편을 쓰는 것이다. 수많은 글을 쓰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나라면 전자에 도전하겠다. 후자는 요행수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60년 가까이 썼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60년 쓰고 고치고 다듬으면 괴테처럼 못 쓰겠는가? 우리가 해밍웨이나 톨스토이와 같은 점이 있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초고가 엉망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점도 있다. 해밍웨이나 톨스토이는 열심히 고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잘 쓰는 사람은 잠깐 쓰고 오래 고친다. 못 쓰는 사람은 오래 쓰고 잠깐 고친다. 쓰다가 진이 빠져 고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 쓰고 나면 꼴도 보기 싫다. 본래 글쓰기는 재미없고 힘들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백제를 응시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고치기는 재미있다. 틀린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다. 내 글이 점차 개선돼 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 나는 글을 2단계로 나눠 쓴다. 1단계로 쓰고 2단계로 고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쓰면서 고친다.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다. 쓰면서 고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머릿속에 있는 걸 쥐어짜 꺼내기도 바쁜데 그것을 고치기까지 하다니. 일단은 쓰고 나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찾아볼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다. 여기에 공을 들이자. 고치기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다. 하수는 단어와 문장부터 고치려 든다. 고수는 전체 구조부터 본다. 하수는 첫 줄부터 고치지만 고수는 중간부터도 보고 끝에서 앞으로도 본다. 그래서 하수는 수학의 정석 1장만 공부하듯 첫 문장만 갖고 논다. 고수는 초고를 단지 고치기에 쓴 글쯤으로 여기는 반면 하수는 초고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것에 얽매인다. 고수는 글을 쓰고 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고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흐름은 매끄러운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문맥 중심으로 문단별로 떼어서 문장에 집중해서 그리고 더 맞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본다. 하수는 맞춤법에 매달린다. 하수는 퇴고에 관해 핑계가 많다. 초안 쓰느라 진이 빠졌다. 귀찮다. 시간 없다. 고쳐봤자 거기서 거기다. 고칠 게 없다 등. 반면 고수는 핑계될 그 시간에 고친다. 고수는 글을 쓴 후 일정 시간 묵혀둔다. 쓴 사람에서 독자로, 연기자에서 관객으로, 작가에서 평론가로 변신하는 시간이다. 쓰고 나면 글과 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글이 익숙하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칠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시간은 세 가지 혜택을 준다. 글을 낯설게 하고 내 역할을 바꿔주며 생각을 숙성시킨다. 시간이 없으면 문 밖이라도 나갔다 온다. 그러나 묵혀두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 감을 잃지 않는 지점까지라야 한다. 하수는 쓰자마자 곧바로 보기 때문에 고칠 게 없다고 한다. 당연하다. 방금 그렇게 썼다면 글이 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고. 고수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고 출력해서 종이로도 보고 소리내 읽어도 본다. 처음에는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을 손으로 체크하고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체크한 부분을 고친다. 하수는 모니터로만 본다.
손, 눈, 입, 귀를 사용하는 고수와 눈만 쓰는 하수는 결과에서 차이가 크다. 고수는 짧게 여러 번 본다. 언뜻 보면 더 잘 보인다. 힘도 들지 않는다. 하수는 길게 한 번 본다. 고수는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면서 본다. 하수는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 고수는 쓴 글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준다. 하수는 지적이 두려워 혼자 끙끙댄다. 남의 글을 읽고 덕만 봐서야 되겠는가. 나도 보답해야지. 그런 의무감에서라도 쓰는 게 맞다. 한 사람이라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써야 한다.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라도 써야 한다. 삶과 글쓰기는 닮았다. 나는 매일 아침 할 일을 생각한다. 중요도 순으로 열거한다. 하루 동안 할 일을 한다. 그리고 한 일에 관해 정리하고 평가한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글을 쓸 때도 생각을 떠올린다. 덩어리 짓고 순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구성한다. 쓴다. 쓰고 나서 이리저리 고친다. 그렇게 한 장, 두 장이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된다. 나는 오늘도 아는 것이 재미있어 책을 읽는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 생각난 것은 메모한다.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새롭게 알게 된 걸 말한다. 일상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다. 이 네 가지가 리듬을 타며 나를 드러낸다. 누구의 간섭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는다. 날마다 새롭다. 하루하루가 충만하다. 스스로 고양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느낀다. 남처럼 살지 않는다. 내가 나로서 나답게 산다.